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최유라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어울리는 맛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따뜻한 수정과로, 어떤 이에게는 카푸치노 위에 솔솔 뿌려진 가루로 은은하게 감동을 주는 계피가 그것인데요. 이 작은 향신료에 우리가 몰랐던 수천 년의 시간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하죠. 여러분도 향긋한 계피차 한 잔과 함께 오늘 저희 방송에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요? 신동원 교수의 약초 이야기, 오늘은 한겨울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줄 계피 이야기로 꾸려갑니다.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열려 있고요. 인터넷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라디오 상담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률, 의학, 경제, 노무 등 여러 분야를 전문가가 쉽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바로 전화 주십시오. 유튜브 순천 KBS 라디오를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로 진행됩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오늘은 우리가 수정과나 카푸치노 같은 걸 만들 때 꼭 들어가야 되는 이 계피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과나 계피를 만들 때 사용하기도 하고 또 빵을 구울 때 심지어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넣기도 하는 그 계피는 후추, 정향어가 함께 세계 3대 향신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는 음식의 향신료로 쓰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몸의 건강을 위한 좋은 약으로 사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식약 공용의 약재로 수천 년간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피가 세계 3대 향신료로 꼽힐 만큼 유명하다면 이 계피를 사용해온 역사도 상당히 오래됐겠네요. 네, 기록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로 이제 꼽히는데요.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4,000년 전부터 미이라의 방부제로 사용했던 기록이 있고요. 네. 또 고대 그리스의 헤로도투스가 그 기원전 5세기경에 쓴 서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하는 그 역사에서는 그 육계 계피에 대해서 당대의 그 신비롭고 귀중한 향신료로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계피가 주로 그 거룩한 용도와 또 관련된 어떤 맥락에서 단순한 향료 이상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동양에서 사용된 기록도 서양만큼 오래됐나요? 네, 맞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전국 후한 시대에 그 약학 전문서 신농본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계피의 효능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고요. 또 기원전 4세기경의 전국 시대의 중국 도가사상의 그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장자는 계피는 향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껍질이 벗겨지고 온나무는 오치를 위해서 또 상처가 난다라고 하면서 자연에서 제 수명을 다 살려면 인간들한테 쓸모없는 것이 되어야만 그 제 수명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풍조한 것을 보더라도 동양에서도 사람들이 이것을 수정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평소 먹는 카푸치노나 뭐 빵에 들어가는 시나몬 그리고 수정과에 들어가는 그 계피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똑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네. 그 일반적으로는 시나몬과 계피를 동일시하지만 엄격히 말씀드리면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유통 과정에서 가공 방법에 따라서 구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종종 그 혼동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계피와 시나몬을 같은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둘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둘은 서너 가지 측면에서 그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요. 첫째는 둘은 분류학적으로 동속 이종 식물이기 때문에 종이 다릅니다. 계피는 농나무과 농나무 속 식물의 껍질로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종은 크게 두 종이 있는데요. 하나는 스리랑카의 그 옛 지명인 실론, 그리고 인도 남부가 원산지인 실론 계피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남부와 베트남이 원산지인 카시아 계피가 있는데, 둘은 동속 이종 식물이니까 귤과 오렌지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루 상태에서는 둘이 구분이 어렵습니다. 사실상 전문가도. 근데 이제 껍질을 보면 확연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실론 계피는 껍질이 가늘게 우리 손가락 정도만하게 가늘게 돌돌 말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카시아 계피는 두꺼운 한 겹의 껍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루일 때는 구분이 어렵지만 일반적인 이 외피의 상태를 보면 쉽게 구분이 가는군요. 예. 혹시 뭐 차이점이 더 있나요? 네, 두 번째는 그 향미와 성분이 다른데요. 실론 계피는 단맛이 강하고 향미가 부드러운 반면에 카시아 계피는 매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숍이나 제과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실론 계피인데요. 이 실론 계피는 비교적 그 가격이 좀 비싸고 식품으로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분 쿠마린 함량입니다. 쿠마린은 그 몇 종의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그 독특한 향과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화합물의 일종인데요. 그 일정 용량에서는 양리적인 작용을 발휘하지만 고용량으로 넘어가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론 계피에는 그것이 좀 미량 들어 있고, 카시아 계피에는 그것이 훨씬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수정과를 만들거나 한약으로 사용하는 계피는 주로 카시아 계피 종류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차이가 바로 약성의 차이인데요. 그 약성은 카시아 계피가 훨씬 좋기 때문에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카시아 계피만을 약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약용 계피는 그 지표 물질인 신남산의 함유량이 0.03% 이상인 것을 이제 그 주로 그 카시아 계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카시아 계피의 경우에는 자극적인 매운맛과 쿠마린 함량이 높기 때문에 허용 범위 내에서라도 주로 끓여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계피의 활용도가 좀 높은 편이죠. 네. 먼저 그 일반인들이 계피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나라 약전과 생약규격집에서는 계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육계, 계심, 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약전과 생약규격집에서 부위별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육계는 농나무과 육계의 줄기 껍질로서 그대로 또는 주피를 약간 제거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생약규격집에서 계심은 농나무과 육계의 줄기 껍질에서 주피와 겉껍질층을 없앤 것, 즉 육계의 속살 같은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계지는 농나무과 육계의 어린 가지를 말한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 즉 그 육계는 동양의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약재인데,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십전대보탕 같은 그런 유명한 처방에서도 사용될 만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으로 쓰이나요? 네. 동양의학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 육계, 계피는 속을 따뜻하게 데우는 작용, 그래서 이제 온리약이라는 장에 속하고요. 소화계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몸에 쌓인 냉기를 제거하고 혈맥을 잘 소통하는 역할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약재의 성질은 열이 많고 맛이 달고 매우며 약간의 독이 있다. 소화계를 따뜻하게 하고 혈맥을 통하게 하며 간, 폐의 기를 이롭게 하고 광란으로 인한 사지 근육의 경련과 쥐가 나는 증상을 다스리고 모든 약을 선도해서 두려움이 없고 낙태를 유발할 수 있다고 표현하면서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무릎이 시큰거리고 여성들의 그 아랫배가 냉해서 생기는 생리통이나 또 생리불순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양의학에서는 주로 속이 찬 증상에 이용을 해온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계피는 동의보감에서 강조한 것처럼 성질이 아주 뜨겁고 맛은 달고 맵습니다. 그래서 본초 정화라는 책에서는 양중지 양에 속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보통 동양의학에서 약성을 표현할 때 이 약의 성질이 따뜻하면 따뜻할 온자를 쓰고 이 약성이 뜨거우면 더울 열자를 쓰는데 계피의 경우에는 그 열자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열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약성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가히 짐작을 할 수 있고요. 단고 경험방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뱃속이 차서 참을 수 없이 아픈 것을 다스린다. 다려 먹거나 가루내어 먹거나 모두 좋다. 가을과 겨울에 배가 아픈 데는 계피가 아니면 먹게 할 수 없다라고까지 강조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피가 찬 것을 주로 찾는 여름철 상비약으로 많이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겨울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무슨 얼주가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겨울에도 차가운 것을 일상적으로 즐기는 시대니까 지금은 계절에 국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계피가 어떤 원리로 좀 그런 효과를 보이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동양의학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내경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인체에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라면 바람이나 비나 추위나 습기나 더위나 이런 것들이 사람에게 건강에 해를 끼칠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을 바꿔 말하면 만약에 그 계란에 구멍이 뚫리면 파리가 금방 악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신체에도 먼저 양기 부족의 상태가 먼저 발생한 뒤에 각종 찬바람 등으로 인해서 감기와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는 이치와 같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육계가 우리 신체의 양기를 비교적 빨리 회복을 시켜주고 그리고 체내에 들어온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역할에 쓰인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드리면 마치 체내 양기 부족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병증을 치료하는 맞는 키 같은 그런 용도로 한의학에서는 오랫동안 써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쓰인 이 계피, 우리 국내에서도 좀 생산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계피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일부 시범 재배를 하고 있는 그 정도입니다. 계피는 특히 베트남 중부지방 그쪽에서 생산되는 종이 으뜸으로 꼽히는데 한국에서 수입하는 계피의 한 80% 정도는 베트남 계피일 정도로 베트남산의 품질도 아주 뛰어나고요. 좋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국내에 수입되는 향신료 주요 품목을 순위별로 보면 생강, 후추, 고추, 계피 등의 순서였었는데 국내 계피 수입은 보통 한 2,700여 톤 정도가 대부분 다 베트남산이었었고 통상 향신료 수입량으로 보면 통상 한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서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이 계피 이야기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님과 함께 계피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계피의 또 다른 명칭, 이 6개의 명칭과도 관련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네, 옛날 중국의 남부 광동성 지방에 있는 사방산 아래에 황씨성을 갖고 있는 대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사방산을 포함해서 주변에 엄청나게 큰 지역의 대지주였다고 합니다.
사방산은 이제 산이 높고 숲이 우거져 있어서 산에 굉장히 많은 약초들도 있고 또 동물들이 이렇게 서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 산을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수전로 같은 지주는 그 산에 마을 주민들이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이것이 조상 대대로 큰 돈을 들여서 산 땅이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인들을 배치해서 산 입산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 큰 산을 소유한 지주라는 어떤 지위도 그 산을 조금이라도 이용하고 싶어할 가난한 백성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상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해 특별히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가뭄으로 이제 큰 흉년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일상적인 식수조차 얻을 수 없어서 멀게는 15리길을 걸어서 식수를 얻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됐답니다. 그런데 지주에게는 16살 된 딸 개화가 있었는데 개화가 이상한 병에 걸려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배가 심하게 아픈 것이 오랫동안 멈추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진 그 지주는 뭐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구술을 해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봐도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사방산에 들어가서 산신에게 기도를 올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지주가 수전로 같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아픈 이 외동딸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느껴지거든요. 이후엔 좀 어떻게 됐나요? 예, 그렇게 이제 그 산신령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어느 날 산속에서 역시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낯선 젊은이가 산에 들어오는 것이 보였는데 마침 그 산을 지키던 그 하인들이 그 젊은이를 잡아서 넌 참 대단한 놈이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이 산에 산나무를 뜯으러 오냐라고 하면서 너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겁이 나지 않냐라고 이제 협박을 하니까 그 젊은이가 오히려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도 내 다리가 부러지는 것이 겁이 나지만 나는 어젯밤에 야광보살 꿈을 꾸었는데 꼭 산주인한테 전하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떻게 보면 다급한 상황에서 이 젊은이의 꿈 이야기 듣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주가 젊은이한테 그 꿈 내용을 물으니까 젊은이가 이야기하기를 어젯밤에 야광보살이 나타나서 자기한테 이야기하기를 이 지주의 딸 아가씨가 안타까운 병에 걸렸지만 특별히 너를 보내서 이 산에 아가씨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초가 있는 것을 알려준다. 단 아가씨의 병이 완치가 되면 산주인은 산 아래 사람들이 산나무를 캐고 산속의 우물물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입산 금지령을 해제해야 된다라는 꿈을 꿨다는 내용을 전하더랍니다. 좀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네. 그래서 이제 평소 신을 매우 두려워했던 그 지주는 반신반의하면서 이제 그 꿈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물어봤더니 젊은이가 답하기를 야광보살이 말하는데 사방산 정상에는 한 무리의 풀이 있고 그 풀 속에는 사슴 한 마리가 지키는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의 첫물은 아가씨가 마셔야 되고 마신 뒤에는 수로를 파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마실 수 있게 하면 병이 반은 호전될 것이다. 또 그곳에는 바로 그 옆에는 그 가지와 잎에서부터 아주 특별한 향을 내뿜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껍질을 그 옆에 있는 우물물로 끓여서 마시거나 그 껍질을 분말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아가씨의 병이 깨끗이 완쾌될 것이다라는 꿈속 내용을 전하더랍니다. 제가 만약 지주라면 뭐 더 이상 고민도 없이 그 젊은이 말대로 따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예, 역시 그 지주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이제 그 젊은이를 앞세워서 산 정상을 찾아갔는데 역시 그 꿈 내용대로 산 정상에는 큰 숲이 있었고 거기에는 한 마리 사슴이 샘을 지키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주가 사람들을 시켜서 샘을 파괴하고 나서 샘물 맛을 보니까 아주 샘물 맛이 좋았고 또 그곳 옆에 말한 대로 그 이상한 나뭇가지부터 나무 잎 모두에서 특별한 향을 내뿜는 그 이상한 나무를 발견했는데 그 나무의 껍질을 그 우물물에 달이기도 하고 또 가루로 빻아서 딸에게 복용시키자 아가씨의 병이 정말 깨끗하게 거짓말처럼 완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지주는 산 개방했나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그 산을
그 마을 사람들한테 모두 다 개방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행복을 느끼게 된 마을 주민들이 그 우물물을 사슴이 살며 마시던 물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슴 우물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나무 이름은 아가씨 이름이 개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화의 병을 치료한 나무라는 의미에서 개수라고 했고 그 껍질을 계피, 껍질 피자를 써서 계피라고 부르게 됐는데 훗날 그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 계피 껍질을 보시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게 굉장히 두껍고 광택이 있으면서 굉장히 강한 향기를 내뿜는다는 그것을 착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기 육자를 덧붙여서 육계라고 부르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전에서도 계피라고 안 쓰고 육계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지주의 딸의 병을 낫게 한 그 나무가 바로 계피였던 거네요. 네. 이런 계피가 중국의 역대 황제들에게도 귀한 보약으로 사용되어 온 기록이 있다면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역대 황제들에게 귀중하게 쓰인 기록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명나라 때 가정 황제의 경우에는 30살이 되도록 후사를 잊지 못했는데 훗날 남방의 육계와 북방의 녹용을 합해서 만든 묘약을 통해서 신체가 건강해져 가지고 50살 때는 아들 8명과 5명의 공주를 두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는 계피가 포함된 보약으로 만든 황제 과자라고 칭하는 명칭이 있었을 만큼 황실에서 굉장히 많이 애용된 기록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 어느 정도길래 황제의 과자라는 별칭까지 얻게 된 건가요? 네, 기록에 의하면 청나라의 걸륭 황제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몸이 약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황제가 돼서 많은 국정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많은 후궁들로 인해서 몸이 아주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이들이 매일 각종 탕약을 진상하게 바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걸륭 황제가 너무 약을 장복하다 보니까 약에 질린 나머지 나중에는 약만 봐도 이제 거부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때 그 어이 중에 황어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과자 만드는 모습을 상상을 해서 계피를 중심으로 육종용, 황정, 검은깨 그걸 분말로 만들고 다시 막가루하고 약간의 밀가루를 섞어서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매일 걸륭 황제에게 진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과자를 드시고 난 뒤에 몸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다음에 아주 산적한 많은 국정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황제 과자가 그렇게 나온 이름이었군요. 예. 그 걸륭 황제가 그 과자가 만들어지게 된 연유를 듣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그 자리에서 직접 천상에서는 신선이 인간 세상에서는 황제가 먹는 과자라는 이름을 지어줬고 그것을 줄여서 사람들이 황제의 과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는데 뿐만 아니라 89세에 그 세상을 뜨기 며칠 전까지 그 자신의 대를 이을 새 황제에게 황제 과자를 반드시 많은 백성들에게 널리 전해야 된다고 당부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영조 대왕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서요? 네. 조선시대 영조가 왕이 되기 전인 그 연인군 시절에 낳은 효장세자는 일찍 세상을 등졌고 따라서 이제 승정원 일기 영조 9년 기록을 보면 영조의 후세를 위한 절박함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영조가 삼종의 혈맥을 생각하니 왕자의 생사는 정말 절박하다. 지금 나이가 벌써 40이다. 보통 사람으로 말한다면 쉰과 같으니 모든 방법을 다 써야 할 것이다 라고 걱정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피를 사용을 했겠군요. 네. 왕실의 대를 잇는 문제로 걱정하던 중에 신하 그 권수경이 아뢰기를 남자 나이 40-50은 노쇠해지는 경계입니다. 양기가 을에 부족해지기 때문에 팔미원에 녹용을 추가한 것이 곧 양기를 보하는 약재이니 즉시 드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권유하자 영조는 의서라는 것들은 과장된 측면이 있어서 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도 뭐 결국은 건의를 받아들였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반신반의하자 영의정 심수연이 한성 참판을 지낸 박래정이 자식 낳을 가망성도 없을 정도로 약했었는데 팔미주황안을 먹고 70이 넘도록 건강하다며 처방을 강권하자 영조는 결국 신하들과 어이들의 건의를 수용해서
그 약을 복용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이렇게 해서 영조 11년 나이 42에 탄생한 영조의 유일한 후계자가 바로 사도세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이 계피에 대한 현대적인 연구도 좀 많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현대적인 연구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연구들에는 그 계피를 이용해서 뭐 항균, 항산화 이런 것은 물론이고 장내 유익균의 증진 효과까지 심지어는 항암 효과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과 광주과교원이 공동 연구한 결과 계피의 강력한 항암 효능에 대한 정확한 기작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힌 연구 결과가 암 전문 국제학술지인 캔서 레터지에 게재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계피 주의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짧게 어떤 부분 주의해야 할까요? 네, 이 계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립보건원 대체통합의학센터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카시아 계피를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장시간 섭취할 경우에는 간질환과 관련된 환자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며 계피의 많은 양 또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이제 상담을 하고 난 뒤에 복용을 해야 되고요. 또 너무 오랫동안 끓이면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래서 10분 이내로 짧게 끓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평소에 두통이 있거나 얼굴에 붉은 여드름이 많거나 그런 분들은 네. 계피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에도 좋고 겨울에 많이들 찾으시는 계피 많이 드시고요. 지금까지 순천대 바이오 한약자원학과 신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